이제 납세 의무자 쪽으로 한번 가봐요. 납세 의무자는 이 부분은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내면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하는 이제 생각을 할 게 하나 있어요. 납세 의무자 문제가 나왔을 때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그럼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럼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하면 그랬는가? 안 해도 그랬는가? 안 해도요.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물건을 무엇하며? 취득하며. 그러면 여기 이 지문만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사실상 취득하며. 사실상 취득하면 이 말에가 압축이 다 돼 있어요. 사실상 취득하면 이 말이 곧 뭐 하지 않고 해도 이 말인가요? 등기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해석 끝났어요. 등기가 안 됐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내가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양도인이 되는가요? 양수인이 되는가요? 그렇죠. 양수인에게 물리는 게 취득세예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출제위원이 우리가 양수인, 양도인도 구별 못할 것처럼 양도인에게 물리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를 뭐 하고 있는가요?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또 무시당하신 분도 있어요. 그 무시를 당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내면은 90%가 맞춰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시험 문제로 바꿔볼 테니까 이걸 시험 문제로 바꿔볼 테니까 이 지문을 써요. 풀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게 취득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소유하고 있으며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자, 뭔 생각을 했는가 잘 보세요. 소유자는 의제 취득에서는 소유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의제 취득은 실제로 취득했는가? 취득을 안 해도 그런가요? 안 해도 취득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릴 수 있는 게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소유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질문은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마지막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소유자 또는 양수인 그러면 양수인 너는 맞는데 소유자 너는 틀렸어. 그리고 너는 X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또 31일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기 시험 문제에서 소유자는 의제 취득에서는 소유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소유자 또는 양수인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해당 물건에,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많은 분들이 무슨 소유자가 취득세 내? 소유자는 취득세 안 내요. 재산세 내지. 그러고 다 X 꺼버려요. 이 지문을 저 같으면 분명히 5개 지문 속에 1번에다 넣어놓을 거란 이야기예요. 1번에서 바로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읽지도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리죠. 틀렸다고 해버리고. 그 물건의 소유자는 취득세 안 낸다, 낼 수도 있다. 낼 수도 있다. 무슨 취득은? 의제 취득은. 이제는 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요걸 냈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잡아. 근데 이걸 전혀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세금 내요. 여기까지만 공부했지 이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저는 여기를 과감하게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도 낼 수 있고 양수인도 내는데 소유자는 의제 취득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 잡았으면 이제부터는 납세 문제 이제 연습을 해요. 자, 이 연습은 이제 책에 있는 걸 안 보고 연습하세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내 입으로 말만 해버리면 돼요. 말만 해버리면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체 구조부와 이렇게 딱 나오면 주체 구조부가 나오면 누구를?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러면 주체 구조부가 뭐냐면 건물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내 건물에다가 뭔가를 가설해도 그 가설한 물건은 누가 세금을 내야 되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자,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거 잘 봐보세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이 돼서 가액이 증가되면 새로 취득한 사람인가요? 소유한 사람인가? 소유한 사람.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변경 시점에 누구 그랬는가요? 자,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경우 없다, 있다? 있다예요.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진짜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 외국인 소유. 외국인 물건을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누구에게? 수입하는 자. 그러면 수입자 그러면 돼요. 수입하는 자. 그다음 상속.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인. 그 다음에 뒤에다 뭔가 붙이세요. 상속인 각자. 각자 못 붙이면 안 돼요. 상속인 각자예요. 상속인 각자. 왜냐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누군가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5분 있어요. 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5분 있어요. 그러면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5분 중에서 한 사람만 상속을 받는가요? 5사람 모두 받는가요? 모두. 그러면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다, 각자다.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속인 중에서 지분이 제일 큰 자예요.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죠. 틀렸잖아요.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지. 각자가 내는 거지. 그 중에 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각자예요. 조합원용으로 조합원들용으로 취득했으니까 세금도 누가 낸다? 그렇죠. 조합원. 그런데 이제 단서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러면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았다 그러면 조합원이 아니다. 아니다를 한자로 써보세요. 비. 그렇죠. 그렇죠.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은 부동산이니까 조합원 물건인가 조합원 아닌 사람 물건인가? 아닌 사람 물건이니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대여. 빌려준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물건을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니까 이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 주인이다. 빌려 쓴 사람이 주인이다. 빌려준 사람. 그럼 누구가? 대여업자. 자, 그러면 이 물건 제 거예요. 제 건데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해놨어요. 등록을 해놨으면 그때는 빌려준 사람이다. 빌려 쓴 사람이다. 빌려준 사람. 네, 등기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여기서 넘어갔네요. 그래서 여기서 시설 대여, 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했더라도 이용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해도 이 물건은 자기 물건이다, 남의 물건이다. 내 것이니 이게 예를 들어봐요. 이 책을 제가 제 책이에요. 제 책인데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건 줄 알고 책에다 이름을 썼어요. 이름 썼으니까 그래 네 책이다. 너 가져라 그런가요? 그래도 줘 그런가요? 그래도 줘. 예? 세상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걸 무지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내 자동차 누군가 친구 빌려줬어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 등록했으니까 이제 네 차다. 너 가져라. 그런가요? 등록을 해도 내 거다 그런가요? 그러면 세금은 그 사람한테 낸다? 내가 낸다? 내 거니까 내가. 단순하게 복잡하게 머리 쓰려고 안 돼요. 세법은. 그래서 세법은 최고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절대 머리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 오답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정부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세금을 받을 때는 자기들에게 유리할 대로 다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세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법에서 시킨 대로만,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참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거죠.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이전이에요. 자, 이거는 흐름을 먼저 잡아 드릴게요. 어떻게 잡는가?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배우자의 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럼 내가 내 배우자의 물건을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배우자 걸 가져왔다는 이야기인가? 안 가져왔다는 이야기인가? 가져왔다. 가져왔는데 대가 주고 가져왔다. 자, 대가 줬어요. 배우자한테 돈 주고 샀다고 하면 정부가 믿는다, 안 믿는다? 자, 언제나 문제를 풀 때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배우자나 또는 직계 존비속이 나오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이 거래가 되며 부모하고 자녀 간에 자녀하고 부모 간의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시면
무조건 정부는 그 거래 자체를, 그 거래 대가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일단 증여로 먼저 가는 거예요. 언제나 부부 간의 거래나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증여로 먼저 가요. 증여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실제로 그 대가가 입증되면, 여기서 입증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대가 관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대가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유상으로 해석한다, 무상으로 해석한다? 유상. 그때 가서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먼저 무엇부터 생각한다? 증여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그때 뭘로 보고? 유상으로 보고. 그럼 이제 찾아요. 갑의 부동산을 을이 돈 주고 샀어요. 자, 돈 주고 배우자네요. 상대 배우자의 물건을 돈 주고 샀으니까 먼저 원칙은 뭘로 해석을 해라? 증여. 해석했죠? 증여로 먼저 가는 거예요. 증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그런가? 정부가 그 말인가? 정부가 그 말이에요. 왜? 증여로 보면 뭐가 더 나오니까? 세금 더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세금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세금 더 받으려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 대가가 입증이 되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는 뭘로 잡아줘라? 유상. 자, 그럼 문제요. 이 부동산을 갑의 물건인데 오늘 제가 공매로 갑의 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럼 공매로 취득했으니까 대가 입증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면 입증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갑의 물건이 법원을 통해서 파산 선고. 그럼 갑이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다 내놓은 물건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법원에다 넘겨가지고 법원 네가 좀 팔아줘. 그랬더니 법원이 팔아주면서 그 부동산을 내 배우자가 사버렸어요. 그럼 대가관계 입증됐다, 안 됐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환. 갑의 물건과 을의 물건이 서로 맞교환하는데 등기되어 있는, 서로 갑이나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물건을 서로 맞교환했으니까, 등기되어 있는 물건을 맞교환했으니까 서로 대가 입증됐다, 안 됐다? 됐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갑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인정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소득 증명. 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줬다. 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가지고 빌린 돈으로 줬다. 입증이 되면 돼요. 또 을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줬다. 그래도 입증이 돼요. 또 정부가 이 사람이 진짜 돈 준 게 사실이네 하고 확인해주면,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때문에 돼요. 대가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유상. 입증 안 되면 증여. 간단하죠. 그러면 입증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입증이라는 것은 배우자 이 사람이 네가 입증해라 이 말인가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는 소린가? 우리 여기서 네가 입증하면 안 돼요. 그건 주관적이에요.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가 확인하면 된다? 정부가. 정부 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만 유상이 되는 거고, 개인적인 이 을이라는 사람 입증에서는 절대 안 돼요. 을은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가서 유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누구를 통해서 거래하면 인정이 된다? 국가기관을 통해서 거래하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이걸 뭐 머리글자 따가지고 애우지 마시고 그냥 국가기관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유상이다. 그럼 끝.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로 제가요. 부담부 증여에서는 여기서도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기도 어떻게 푸는가 봐봐요. 상대방의 채무를 내가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채무 인수 이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증여자가 건물 5억짜리를 나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럼 건물 5억짜리를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대가를 받고 주는가? 그냥 줘버린가? 그냥 주니까 뭘로 봐야 되는가? 증여. 그런데 5억짜리를 주면서
야, 내가 5억짜리 건물 너 공짜로 줄 테니까 내 대신 너 2억만 부담해 주라. 뭔 돈? 그랬더니 내가 이 건물로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2억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너 2억만 갚아주고 5억짜리 건물 너 가져. 응, 그래 알았어. 수중장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 2억을 인수를 했어요. 2억을 인수했다는 이야기는 2억에 대해서는 수중자가 뭐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인가? 갚아주기로. 내가 갚아줄게 그냥.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돈 2억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5억짜리 준다니까 내가 2억 갚아줄게. 그럼 2억 갚아줬으니까 뭘로 보고? 요상. 그러면 인수 이외 나머지 얼마는? 3억. 3억은 대가 주고 가져오는가 그냥 가져왔는가? 그냥. 그러면 증여. 별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이제 이걸 해석을 해봐요. 채무 인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단계를 높여요. 채무 인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무 말 없으면 상대방의 채무를 내가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만큼은 뭘로 보고?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채무를 배우자나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직계 존비속의 채무를 내가 인수했어요.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고 나오면은 먼저 어디를 먼저 갔다 와라 그랬는가? 그렇죠. 무조건 증여를 먼저 갔다 와야 돼요. 증여로 갔다가 실제로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은 인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그때 가서 뭘로 보고? 똑같이 하면 돼요. 유상. 갔다 오면 돼요. 언제나 배우자가 나오면 증여로 갔다 유상으로 오고 증여로 갔다 유상으로 오고 그것부터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어디부터 갔다 와야 된다. 증여로 정부가 의심하니까 증여로 갔다가 해명해서 유상으로 넘어오란 이야기예요. 증여로 갔다가 실제로 내가 그 돈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을 해줘야만 유상 거래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인수 이외. 그럼 채무 인수 이외는 나머지는 증여. 그럼 문제에서 낼 때 부담부 증여를 낼 때 채무 인수를 내겠는가 인수 이외를 내겠는가? 인수 이외를 누가 내요? 시험 문제 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인수 이외는 증여니까 증여 부분은 증여하고 관련된 거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시험 보면은 상속세와 증여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시험 문제를 출제 안 합니다 하고 명시해놨잖아요. 그래서 문제 내는 건 바로 이거란 이야기예요. 채무 인수만. 무조건 나오면 인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인수는 유상이다. 단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먼저 어디로 갔다가 유상으로 넘어와라. 증여로 갔다가 확인되면 유상으로 넘어와라. 끝. 자 됐어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그냥 인수하면 유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고 증여부터 생각하고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해놔야 돼요.